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아마 밤 8시, 9시쯤 돼야 최종 진술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변론이 오늘 끝나게 되면은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고 평결 그리고 결정문을 써서 선고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14일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 기리는 게 14일이었거든요. 통상 그렇게 본다면 2주 이후에 선고가 된다라고 치면 3월 10일을 전후한 요 시기쯤에 탄핵심판 선고가 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정치부에서 국회팀 출입하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변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포인트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 차장, 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 변론 마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 최종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네. 모두 11차례 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있었고 14일날 2차 탄핵 시도 있었고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고 네. 이제 의결된 지는 1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선 그동안 뭐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뭐 또 그때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뭐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 관련자들 그 비상계엄을 이렇게 진행했던 계엄군 수뇌부 이렇게 16명 증인 상대로 신문을 거쳤었고요.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 과연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지 여부를 이제 헌재가 심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헌법 위반 여부 그리고 그 중대성 여부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인 효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는 쟁점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크게 보면은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루는 쟁점은 그때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선포 요건이 부합하냐 이건데요. 네. 헌법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있는데 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뭐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또 감액 예산 심사 이런 문제들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지가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적법했냐는 요건이 있는데요. 계엄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거의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열렸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고령 1호 그리고 비상기획 입법규 쪽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뭐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체 정책도 금한다 돼 있었는데 그리고 또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헌법에서 이렇게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또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봉쇄나 그다음에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좀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보면은 헌재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뭐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을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이 이루어졌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때 궁세를 봉쇄하려고 했었는지 또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는지 네.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선관위에 군이 투입됐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선관위도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5부에 속하는 주요 헌법기관인데 여기에 계엄군을 보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 쟁점들이 좀 몇 가지가 되는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갖는 것이 과연 국무회의가 제대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느냐 부분과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둘러싸고 이 부분의 입장이 좀 확연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이 많이 갈렸었는데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에 했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국무회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무위원은 없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당시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든지 헌재에서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었을 경우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또 회의록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부서 그러니까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도 없었습니다.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여부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의 증언이 과연 뭐 오염된 증언인지 아니면 조작된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뭐 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뭐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뭐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의 이야기 중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었었습니다. 다만 뭐 홍 전 차장이나 이렇게 그 관련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또 그때 하급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이 좀 힘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지금 홍 전 차장이나 곽종훈 사령관 등 또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이 됩니다. 조지호 청장, 홍장원 1차장, 곽종근, 이준호 사령관 이제 이 증인들이 주로 관련해서 쭉 진술을 했는데 이 증인들의 진술을 이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또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네, 그동안 뭐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발언 두고서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저번에 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실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헌재에서 그걸 그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뭐 그동안 두 사람이 뭐 내란 프레임이나 탄핵 공작에서 이렇게 말려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폈었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시 사령관급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지휘관급 등에서도 관련 지시들을 이행하다 보면은 그 이들도 역시 알게 된 내용들을 통해서 체포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것다가 증빙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포고령 작성자 또 뭐 선관위의 군 투입 지시 초기 단계에서는 이거 누가 작성했느냐 뭐 윤 대통령이 작성했느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게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이게 많이 좀 이렇게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뭐 군대를 계엄군을 보낸 것은 인정했습니다.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했던 거고 네. 또 군 투입 지시도 본인이 내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팩트 차원인 뭐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고령 1호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 초기에는 뭐 이게 어디에서 누가 생산했냐 이런 등등등이 있었는데 여기 거기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계엄 문건들을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뭐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들 갖다가 일부 수정을 했었다. 그리고 뭐 계엄 형식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좀 상위적 저쪽 여부를 시행할 수도 없었다. 뭐 이런 게 주장들은 펴긴 했습니다. 네. 포고령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 군 투입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 나 차장도 조금 얘기했지만 뭐 이 상황 자체가 과연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느냐 재판관들로서는 거기서부터 좀 먼저 따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항을 아까 들었지만은 야당의 횡포가 과연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태에 해당하냐는 쟁점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요건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예산 심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야당의 전술이 뭐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렇게 군을 국회에 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냐. 또 탄핵 역시 보면은 좀 탄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헌정 질서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군을 보내는 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상 입법 기구 쪽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주요 장관들에게 관련된 조치를 해라라고 해서 줬다는 비상 입법기구 쪽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 뭐 이것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국정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에 문건을 받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좀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되려고 하려고 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뭐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네. 국회 관련 지출을 완전히 끊어라.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달했냐 어떻게 전달했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최대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불렀고 전달받았다. 당시 쪽지 형태였고 접힌 형태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줬다는 거죠.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예, 맞습니다. 근데 김용현 국방장관은 최대행이 늦게 와서 실무자료톡이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이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은 또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을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는데 이 부분이 변론 과정에서 그렇게 뭐 주목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부정선거를 이렇게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좀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했었는데 헌재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 계엄의 근거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은 있었긴 했지만은 네. 좀 이 문제는 약간 부수적으로 다뤄졌었고요. 윤 대통령은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딩이 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왔다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러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맡는 사람은 사무총장인데 이분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임명 당시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죠. 근데 네. 이분조차도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다 따지기도 그렇지만 이슈로서 힘을 많이 좀 잃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최종 변론 관련해서 뭐 주변에서 학자들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약간 대통령이 그 계엄의 경위를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나 차장이 보기에 오늘 대통령의 최종 변론 내용에서 대국민 사과 이거 들어갈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크게 갈렸었고 뭐 좌우 또는 뭐 탄핵과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많이 엇갈렸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에 있었을 때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윤 대통령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이 헌재에서라도 어떤 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있고 네. 그래서 좀 이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오늘이었습니다. 헌재에 최종 변론이 있었던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의 이야기 속에는 진솔한 사과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이 부분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이고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구로 알려졌었는데 되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을 끝으로 11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다 끝납니다. 앞으로 한 보름쯤 뒤면 선고가 이제 내려질 텐데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그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정치부에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그동안에 헌재에서 진행됐던 변론의 핵심적인 내용들 또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